1편 63세 여성의 기묘한 소개팅. 그는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충격적인 실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63세 여성의 기묘한 인터넷 소개팅 결말. 프로필 속 그 남자는 내 집 안에 있었다라는 주제로 총 3편에 걸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 그는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입니다. 이 시리즈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스릴 넘치는 전개와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소중한 교훈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누르면 복을 많이 받고 다음 편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제일 막 외로운 63세. 인터넷 소개팅에 도전하다. 처음 해본 인터넷 소개팅, 그런데 상대는 이미 날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영숙, 올해 63세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처음 몇 년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후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다고 해야 할까. 은퇴한 지도 벌써 3년.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좋았다. 늦잠도 실컷 자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몰아서 보고, 읽지 못했던 책들도 읽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적막감이 엄습해왔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 살고 있다. 큰딸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결혼 후 처가 근처로 이사 가면서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다. 하루 종일 집안에 가만히 있다 보면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하루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다. 아침에 안녕하세요 하며 경비원 아저씨께 인사하는 게 유일한 대화인 날도 있었다. TV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메우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대요. 우리 나이에도 말이에요. 정말요? 어떻게요? 소개팅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이, 취미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다고. 처음엔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컴퓨터는 겨우 이메일 확인하고 인터넷 뉴스 보는 정도만 할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그래서 조금은 부끄럽지만 인터넷 소개팅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먼저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60대 컴맹 탈출반이라는 우픈 이름의 강좌였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고 안심이 되었다. 한 달간 열심히 다니며 인터넷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다. 선생님, 소개팅 사이트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강사님은 웃으며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건전한 사이트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고, 개인정보 보호 방법도 꼼꼼히 가르쳐 주셨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다. 내 나이에 이런 걸 하는 게 맞을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다.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사진은 뭘 올려야 하지? 자기소개는 어떻게 써야 하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최근에 찍은 거실에서의 모습으로 프로필 사진을 선택했다. 그 사진은 지난주에 찍은 것이었다. 화사한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2시쯤 좋아하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배경으로는 내가 정성스럽게 꾸민 거실 인테리어가 보였다. 화분들, 액자들,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장식품들까지. 자기소개란에는 이렇게 적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올해 63세이고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실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가입 완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프로필 이름은 따뜻한 사람. 나와 비슷한 나이, 60대 중반쯤. 사진 속 그는 푸근한 인상에 진중한 느낌을 주었다.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인상은 좋아 보였다. 그의 자기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65세 박승철입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만남을 추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원합니다. 산책과 독서를 좋아합니다. 왠지 믿음이 가는 소개글이었다.
나와 취미도 비슷했고 나이 차도 크지 않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첫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잘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기회가 되면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씨. 메시지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교사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첫 대화는 무난했다.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책,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첫 대화에서부터 묘한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김영숙 선생님, 서울 강남구에 사시죠? 나는 깜짝 놀랐다. 프로필에는 서울이라고만 적어두었는데 어떻게 강남구까지 정확히 알았을까? 네, 맞는데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추측해본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면 강남 쪽에 사실 것 같아서요.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뭔가 이상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하필 강남구를 정확히 맞춘다는 게.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다. 혹시 평소에 이마트를 자주 이용하세요? 롯데마트보다는 이마트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확히 맞는 말이었다.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둘 다 있는데 나는 확실히 이마트를 더 자주 이용했다. 직원들이 더 친절하고 야채가 더 싱싱한 것 같아서.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경험상 그런 것 같아서요. 선생님 같은 분들은 대부분 이마트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찝찝했다. 더 이상한 건 그가 내 일상에 대해 너무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산책하기 힘드시죠? 보통 오후 3시쯤 나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산책 시간을 말했나? 기억을 더듬어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추측은 정확했다. 나는 매일 오후 3시쯤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한다. 어떻게 그 시간을 제가 말한 적이 있나요?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시간대를 선호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른 시간도 아니고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니까요. 또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단순한 추측일까? 아니면 설마 나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평소에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요즘 잠들기 어려우시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정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언제 잠 못 이룬다는 이야기를 했나? 그리고 어젯밤에 정말로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제이마크가 알고 있는 비밀들. 온라인에서 만난 60대 남성이 그녀만 아는 집안 사소한 비밀까지 언급. 그와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좋아하는 음식, 취미,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만 같았다. 영숙 씨, 저도 옛날에 교사였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초등학교 아세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가 말한 학교는 바로 내가 35년간 근무했던 학교였다. 어떻게 그 학교를? 역시 아시는군요. 저도 거기서 10년 정도 근무했어요. 아마 시기는 다를 것 같지만요. 나는 급하게 계산해봤다. 내가 그 학교에 있던 기간과 그가 말하는 기간이 겹치는지. 하지만 기억나는 박승철이라는 동료는 없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승철 선생님이 계셨다는. 저는 잠깐만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조용한 편이라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학교도 크고 교사들도 많았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그 학교 교무실 참 독특했죠. 2층 맨 끝에 있고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한눈에 보이고. 정확했다.
우리 학교 교무실은 정말 그런 구조였다. 하지만 그 정도는 그 학교에서 일했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정보였다. 맞아요. 창문 너머 운동장 풍경이 참 좋았죠. 그리고 교무실 입구 오른쪽에 작은 화분이 있었는데 선인장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식물이었나요? 이번에는 너무 세밀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했다. 교무실 입구 오른쪽에는 정말로 작은 화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선인장이 있었다. 내가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맞아요. 선인장이 있었어요. 정말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 작은 것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대화는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우리 학교의 구석구석, 심지어 내가 담임했던 교실의 구조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영숙 씨, 거실에 있는 작은 도자기 인형 참 귀엽네요. 순간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떤 인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홍색 드레스 입은 작은 소녀 인형 말이에요. 거실 오른쪽 구석 선반에 있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도자기 인형은 정말로 우리 집 거실에 있었다. 높이가 10cm도 안 되는 작은 인형이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에서 사온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거실 오른쪽 구석 선반이라는 정확한 위치까지. 어떻게 그걸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냥 느낌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작은 장식품을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리고 보통 거실 구석에 진열해 두시는 경우가 많죠. 또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분홍색 드레스라는 구체적인 묘사, 정확한 위치까지. 이건 단순한 추측으로는 불가능했다.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걸요. 왜 그러세요? 너무 정확하게 아셔서. 그냥 살아온 경험이죠. 제가 여러 집을 다니면서 봐온 게 많다 보니. 여러 집을 다니면서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렸다. 교사가 왜 여러 집을 다닐까? 무슨 일로 여러 집을 다니신 건가요? 과외도 좀 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로 나와서 그 작은 도자기 인형을 다시 보았다. 정말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거실 오른쪽 구석 선반에 있었다. 그것도 다른 장식품들 사이에 거의 숨겨진 채로.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인형을 바라보는데 오싹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마치 누군가 내 집 안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요즘 밤에 잠이 안 오시나 보네요. 거실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던데. 어떻게 그걸? 그냥. 나이 들면 다들 그렇죠. 저도 그래서.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렸지만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가 불면증으로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거실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다는 표현은 마치 밖에서 내 집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의 말 같았다. 혹시 우리 아파트 근처에 사세요? 아니에요. 좀 멀리 살아요. 그럼 어떻게 제 집 거실 불빛을? 그냥 추측이에요. 불면증 있으시면 보통 그렇잖아요. 또 얼버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말로 내 집을 관찰하고 있었다. 제3막 소름 끼치는 메시지. 어제 드셨던 약 잘 챙기세요라는 메시지에 공포가 시작되다. 점점 더 이상해지는 그의 메시지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했다. 전날 밤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침에도 늦게 일어났다.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다. 저녁 9시 30분. 평소 같으면 혈압약과 관절염 약을 챙겨 먹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고 있다가
아차 싶어서 시계를 봤다. 벌써 10시 10분이었다. 약 먹는 시간을 40분이나 넘겼다. 내일부터는 알람을 맞춰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급히 일어나서 약을 챙겨 먹었다. 그리고는 다시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어젯밤 약 드시는 시간이 좀 늦었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은 꼭 제 시간에 챙기세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어떻게 알았지? 어젯밤 약을 늦게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늦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나는 약을 복용한다.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무릎이 아파서 관절염 약을. 그런데 이건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실이었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언제 먹는지는 말한 적이 없었다. 더욱이 내가 매일 밤 9시 30분에 거실에서 약을 먹는다는 것까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무슨 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분 후 그의 답장이 왔다. 그냥. 나이 드시면 다들 건강관리 하시잖아요.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그냥 걱정되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약을 먹는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대화 중에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 건강 상태나 복용 약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더 섬뜩한 건 그가 늦었다고 표현한 부분이었다. 평소 약 먹는 시간을 알고 있어야 늦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제가 언제 약을 먹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그날 오후에야 짧은 답장이 왔다. 죄송해요. 어제 일이 있어서 답장이 늦었어요. 약 드시는 시간은 모르죠. 그냥 일반적으로 저녁에들 많이 드시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매일 밤 9시 30분에 거실에서 약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내가 그 시간을 놓쳤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날 밤부터 나는 거실에서 약을 먹을 때마다 창문을 확인했다. 커튼 사이로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우리 집은 5층이고 맞은편 건물과도 충분한 거리가 있어서 안에서 하는 일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웠다. 그럼 어떻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영숙 씨, 어제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 드셨죠? 냄새가 참 좋던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숨이 막혔다. 어제 저녁 나는 정말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그것도 저녁 6시쯤.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더욱 소름 끼치는 건 냄새가 좋다는 표현이었다. 냄새를 알 수 있다는 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냥. 김치찌개는 겨울에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추측이에요. 냄새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김치찌개 냄새는 원래 좋으니까요. 표현이 좀 이상했나요? 변명 같은 답변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확신했다. 누군가 정말로 내 집 근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언제 약을 먹는지, 언제 요리를 하는지, 심지어 거실 불을 언제 끄는지까지 모든 걸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내가 인터넷에서 만난 이 남자였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 집은 5층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관찰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누군가 내 창문을 통해 혹은 벽 너머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는 환상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다. 거실 불을 꺼도 불현듯 시선이 꽂히는 것만 같았다. 창문마다 커튼을 더 꼼꼼히 쳤다. 현관문도 몇 번이나 확인했다. 그런데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내가 몰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섬뜩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다. 다음 날부터는 평소 생활 패턴을 바꿔봤다. 약 먹는 시간도 바꾸고 요리하는 시간도 바꿨다. 혹시 그가 또 정확하게 맞춘다면 정말로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이틀 후 예상했던 메시지가 도착했다.
요즘 생활 패턴이 바뀌셨네요. 약도 아침에 드시고.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온몸이 얼어붙었다. 정말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남자는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내가 알려준 적이 없는,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누구세요? 대체 누구세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박승철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약을 먹는지, 뭘 요리해 먹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숙 씨, 진정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추측이라고. 추측으로는 불가능해요.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그 후로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감시가 끝난 건 아닐 테니까. 오히려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편 예고. 여러분, 오늘 1편 그는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영숙 씨의 사생활을 이토록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 2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CCTV를 돌려보니 낯선 남자가 현관 앞에서 사라지는 장면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영숙 씨가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하면서 발견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에서는 이 남자의 진짜 정체와 그의 충격적인 계획이 모두 드러납니다. 과연 영숙 씨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남겨주세요. 혹시 이 남자의 정체를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온라인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거나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중년, 노년층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그럼 더욱 충격적인 2편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